네, 안녕하세요. 오늘 교과서 제 54강, 54강 할 차례고요. 오늘은 뭐 나를 주제, 자, 우리를 주변의 사람들을 주제로 하는 작품들과 그 다음에 그 표현 기법이 또 나오는데 그거 좀 같이 보시죠. 첫 번째로는 수많은 나, 우리 이렇게 이제 제목이 붙었는데, 자, 리우라는 작가는 이제는 중국을 중심으로 많이 알려진 작가죠. 그래서 이게 이제는 그 사회적인 비판과 중국에 대한 어떤 그 공산체제에 대해서의 그런 어떤 사람들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을 많이 비판적으로 작품으로 제시한 사람인데, 보시다시피 여기에 보면은 주변에 이제 캔이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그림을 옷에다 이제 몸에다 그림을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투명인간처럼 보이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사라지는 예술가라는 별명을 지닌 작가는 보디페인팅입니다. 우선 이런 것을 보디페인팅이라고 하고요. 사회 현실을 전하려고 하고요. 배경에 스며들듯 숨겨진 작품 속의 인물은 자신을 은폐한 채 살아가는 오늘날의 개인의 모습을 상징을 한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의 그런 어떤 사회적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나는 대량 소비 등의 사회의 현실을 담아내고 있고요. 그는 중국의 고도성장 이면에 있는 폐쇄성, 국가의 폭력, 사회적 모순 등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투명인간이라는 별명을 붙은 이 작가는 카멜론처럼 자신의 몸과 옷의 배경에 사물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같은 색을 칠해서 주위의 환경과 일치시키는 위장술을 얘기하는데, 이는 2005년 작업실을 폐쇄당하는 등의 국가로부터 탄압을 받은 이후에 개인의 체제에 살아남기 위해서 정체성과 신념을 그 사회 속에서 숨겨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거기서 그렇게 체제의 신념이 드러나면은 계속 통제, 어떤 국가적 보복을 당할 수도, 탄압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모비치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때도 항상 얘기를 해서 굉장히 중요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에 대해서는, 자, 예술가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뉴욕의 현대 미술관 퍼포먼스 장면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볼까요? 자, 소통의 방식인데 하루에 8시간이 총 736시간 동안 침묵 속에 관객과 마주 앉아 눈빛으로 소통하는 방식의 퍼포먼스예요. 단순히 앉아서 눈빛으로 마주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퍼포먼스는 뉴욕 시민들의 환호를 보냈대요. 그래서 작가와 마주 앉은 사람들은 생전 처음 만난 이 예술가에게 꽁꽁 숨겨두었던 비밀을 털어놓기도 하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작가는 그저 아무 말 없이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눈빛으로 화답하면서 자신 개인의 의식과 내면을 깨어나는데 도움을 주게 됐죠. 그래서 아브라모비치의 관객과의 관계 탐색을 주제로 하는 아브라모비치의 퍼포먼스의 데모라고 불리면서 70년대 초에 과격한 퍼포먼스의 이름을 알립니다. 그래서 이 작품 이전에 리듬이라는 작품, 오래됐죠. 74년 작품이니까 테이블 위에 늘어놓은 빛, 음식, 총, 장미, 채찍 등 72개의 물건을 자유롭게 작가의 몸에 사용할 수 있게 했어요. 저도 이 작품 봤는데, 작가는 6시간 동안 관람객의 몸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저하던 관람객들도 전차 옷을 벗기는가 하면 장미가시로 몸에 상처를 내는 등 적극적 행위로 가담합니다. 사람들이 눈치를 보다가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자 그거에 힘입어서 이제 군중효과로 막 책지로 때리기도 하고 가시로 막 이렇게 상처를 내기도 하고 총을 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 관람객은 그녀의 관자놀이에 총을 겨누기도 했대요. 그녀의 작품에서 신체 자체가 그걸 가지고 뭐를 의미하느냐면, 신체 자체가 도구이자 매체이고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연결 통로가 된다. 그 신체 자체가, 퍼포먼스가 결국 퍼포먼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 퍼포먼스 자체가 이제 행위적인 요소가 매체이고 연결 통로, 이 소통적인 요소가 접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체와 정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과학적인 퍼포먼스를 섬지 않았던 이 작가는 이러한 고통의 감내에 대해서 신체적 한계를 넘어 의식의 영역에 다른 차원의 자신과 내면을 바라보고자 했다. 뭐 이건 개인 생각이고. 자, 해밀턴의 작가는 실의 학연이 나오는데, 해밀턴의 설치 작품입니다. 자, 우선 설치 작품이고요. 이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미줄처럼 연결된 커튼을 매달아 놓은 선과 그네를 연결시킨 선으로 서로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어서 관람객이 그네를 타는 움직임으로 커튼 전체가 어떻게 돼요? 펄럭이게 돼 있대요. 여기까지가 작가의 의도한 그 작가의 계획인데, 그런데 그 작품을 감상하는 관람객이나 작품 속에 들어가 작품의 일부가 된 관람객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바닥에 드러누워 장중한 커튼의 펄럭임에 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그네를 탐으로써 이게 펄럭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 펄럭임의 또 장중함에 의해서 누워서 이 장중함을 또 지켜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객의 참여적인 요소가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 작품도 그렇지만은 이 작품 관객이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한 작품의 설치에 관해서 참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그걸 느끼고
자기가 그걸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겠죠. 자, 보이스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죽은 토끼에게 미술을 어떻게 설명할까? 그래서 보이스는 60년대, 80년대에서 유럽의 미술계 선두주자였고 정치적, 행동적인 방식의 전위적 작업으로 현대 미술에 큰 영향을 끼쳤대요. 보이스는 예술의 정치적, 정신적 구원으로 보았는데 이 죽은 토끼 어떻게 그림을 설명하는가는 보이스는 유명한 퍼포먼스다. 그래서 얼굴에 그 꿀과 금박을 뒤집어 썼어요. 그 다음에 양쪽 발에 각각 펠트와 쇠로 밑창을 댄 신발을 신고서 여기서 펠트와 지방은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펠트와 지방은 자기가 죽을 뻔했던 이게 우리 전쟁 시 이제 공군 조종사로 이제 들어갔었는데 이제 추락이 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는 원주민들이 지방과 펠트천으로 자기를 살려냈다는 의미로 해서 치유의 의미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작품에서는 항상 그게 들어가요. 펠트천 같은 게 꼭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죽은 토끼를 품에 안고 약 3시간 동안 미술관에 걸려 있는 그림을 토끼에게 설명을 하는 퍼포먼스입니다. 그래서 관람객은 공연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유리창을 통해서 보게 돼요. 토끼는 보이스가 작품에 가장 빈번하게 사용한 동물로 그에게 토끼는 뭐래요? 토양, 육화, 재생, 부활, 정신적 전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에 이게 무슨 의미니라고 물어봤을 때 이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물음으로 물어볼 수 있다. 자, 미드. 이 사람은 블루프린트, 인체와 배경 등의 채색을 한 작가인데 이제 보디 페인팅으로 유명하죠. 3차원의 실제가 2차원의 그림처럼 보일 때까지 모델의 몸과 설치된 흰 배경 그림을 그리게 되죠. 실제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요. 자, 그러면서 작자미상, 이성원 초상, 동양의 인물 표현에 그 조선시대 문인 이성원의 초상으로 피부에 마마를 하는 자국을 옅은 붓질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작품 자체도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이 작품에서 우리는 이상화된 어떤 서양 작품과 우리나라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표현하는 전신사주의 어떤 개념과의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이상화 시켰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를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 대상을 정신을 이어나가는 그런 표현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영사신이라는 말이 그것 때문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대상을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의 특성을 잘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왕신복을 입고 있는 프랑스 왕 루이 14세입니다. 그래서 14세. 그러니까 14세, 15세, 16세. 14세는 바로크, 15세, 16세는 로코코 이렇게 가게 되죠. 서양의 인물 표현에 내려다보는 듯한 시선과 자신감에 찬 자세, 화려한 모피와 왕관, 당시에 유행하던 하일 등에 통해서 자신의 태양왕이라 칭하면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던 루이 14세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자세히 보다. 그러니까 대상을 자세히 본다라는 그 개념으로 요런 작품들이 딱 어울리죠. 자세히 들여다본 꽃 속에 꽃속, 그래서 옥기프입니다. 그래서 옥기프는 미국의 화가이고요. 꽃이나 식물의 세부를 카메라 렌즈를 확대한 듯한 이미지의 그 요소를 그것을 성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그림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꽃인데 이 꽃을 가지고 그냥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세부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냥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아름다움의 그런 요인들이 우리가 실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넘어서 그걸 확대해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죠. 대부분의 작품이 꽃, 식물, 풍경 등의 자연을 소재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최초의 추상미술가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 있고요. 미국의 모더니즘 선구자로도 보일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형상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오키프는 사진작가인 남편 스티글리츠를 통해서 사진 미학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관심은 회화의 작품에 적극적으로 반영돼서 확대된 꽃과 같은 사진 과학적인 형상의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화면에서는 정교한 환영과 정돈된 추상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 자체가 어떤 원근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대상에 대한 사실적인 어떻게 보면 되게 사실적인 묘사인데 기계적인 표현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확대해서 묘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사임당. 자, 율곡 2의 어머니로서 시서화에 등했고요. 여성의 사회활동이 허용되지 않던 시대에 자신의 능력을 실현했던 화가로 전해집니다. 초충도, 산수도, 화조도. 특히 초충도는 유명하죠. 자, 메리아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부연과 호랑나비인데 이 사람은 이제 미술과 과학의 그 요인으로 접근을 할 때 이 사람 작품이 많이 나오는데 참 많이 나와요. 미술과 과학 사이의 그림을 통해서 의미 있는 업적을 남긴 화가래요. 그녀는 과학과 여성에게 냉담했던 17세기 유럽에서 곤충과 식물의 연구에 매진을 했고 자신의 연구 결과를 세밀하고 정교한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주로 애벌레, 나비 등의 곤충과 다양한 식물들인데 당시 애벌레나 구더기들이 더러운 오물에서 생겨나 악마의 소산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나비를 비롯한 곤충들이 그것들로부터 변태 과정을 거쳐서 생겨나리라고 꿈도
꿈에도 짐작을 못했다고 하죠. 근데 거기서 나온 곳을 발견한 사람이야, 그죠? 이런 작품들. 근데 되게 극사실적이죠. 그래도 좀 징그럽기도 하고 이런 것들. 자, 정무라 존스, 정무라를 그렸는데 존스입니다. 라일락 정무라. 존스는 호주의 야상화 유럽풍의 기물들을 배치해서 정무라 작업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플러리스트를 하였던 경험을 살려서 밝고 선명한 색채와 감각적인 구도를 보여준다. 자, 이 작품은 극사실주의. 그래서 스파르나이 라는 사람이 되게 극사실적인 표현으로 유명하죠. 게랄 프라이인데, 스파르나이 네덜란드 출신입니다. 현재 영국의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고, 아이스크림, 햄버거 등의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사소한 소재를 큰 화면에 놀랍도록 세밀하게 그림으로써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접사로 촬영된 사진보다 더 사실감이 느껴지는 극사실주의로 분류된다. 진짜 그렇죠. 근데 이게 먹음직스러워 보이진 않죠. 되게 무슨 뭐 투명 재질의 느낌이 참 많이 나죠. 그 다음에 드로잉, 인물 컨투어 드로잉 방법은 네거티브 드로잉이 있습니다. 대상의 윤곽이나 배경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주제를 뺀 나머지 공간을 그리는 기법을 네거티브 드로잉. 컨투어는 영어로 가장자리, 사물의 윤곽선이라는 뜻을 주로 가장자리의 윤곽에 따라 선으로 그리는 그림을 컨투어 드로잉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은 그리는 대상만 바라보되 화면을 보지 않고 그리는 것만으로 눈과 손을 동시에 사용해서 기억의 간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관측을 기르는 데 효과적이래요. 제스처 드로잉은 제스처란 공간에서의 움직임, 또 운동감을 말하는데, 제스처 드로잉은 제한된 시간 안에 자유로운 선을 이용해서 움직임과 작가의 즉흥적인 느낌을 표현하게 된다. 자, 크로키. 자, 크로키는 움직이는 대상의 동세와 특징을 빠른 시간 내에 간략하게 선으로 나타내는 속사화라고도 하는데, 주로 단색화로 그리는 명암은 넣지 않거나 간략하게 처리한다. 그리고 가급적 수정은 하지 않습니다.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게 포착을 한다. 자, 그 다음에 1.2시 개념 나와 있고요. 역원근법의 개념 나와 있네요. 참고하시고. 자, 이집트의 공간 표현. 네반 무덤 벽화인데, 우선 프레스코로 표현됐습니다. 이집트의 시각. 그래서 이집트 미술은 모든 영역의 확고한 양식에 따라 그려졌어요. 이것은 기능성에 입각한 것이죠. 대상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측면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네바문 정원에서 우물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이고, 나무와 그 물고기는 모두 옆면이죠. 가장 특징이 잘 나타나는 측면에서 보는 거죠. 마치 지도처럼 그림 속의 대상의 특징, 개수 등이 바로 알 수 있게 되는데, 회화 표현은 일정한 규칙에 따르는 문자와 같은 것이어서 보기와 읽기가 동시에 필요하는 그런 기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여기서 또 기능성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능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작품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특징의 보여지는 측면에 기반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것은 결국 그 특징도 특징이지만 이것을 반복적으로 그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도안적인 표현이라고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호메바가 나오네요. 자, 호메바는 17세기 네덜란드 작가고요. 평생 암스테르담에서 작업을 했고요. 판 리스달의 제자라고 전해진다. 그래서 서명을 한 작품들은 1663년부터 67년까지라 그의 일생과 서명을 한 작품의 연대가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아요. 암스테르담의 세관에서 포도주 품질 검사원으로 일하면서 그림은 여가 시간에만 그렸던 것으로 되게 유명해졌죠. 렘브란트, 할스, 리스달이 모두 가난하게 말년을 보냈던 그다음에 로젠그라우트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 역시 빈곤한 말년을 보내다 사후에 작품이 영국의 인기를 얻게 되는데, 그냥 죽고 나서 인기를 얻게 되죠. 카유보트, 이거 인상주의인데 그 인상주의랑 좀 많이 같이 껴서 보지는 않죠, 사실. 카유보트는 뭐 이제 투시에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데, 19세기 후반에 프랑스 화가이자 미술 수집가였어요. 미술 수집가로 더 유명한 사람이죠. 19세기 변모는 파리의 부르주아의 여가 모습을 균형 잡힌 구도와 인상주의 화풍을 가미해서 독특한 화풍을 그렸는데, 당시 대중으로부터 외면당한 인상주의의 걸작을 수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대중들이 인정을 안 해줬겠죠. 그래서 국가에 기증한 수집가로 더 유명하고요. 프랑스의 부유한 부르주아 출신인 카유보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인상주의 화가들과 어울리면서 물려받은 유산으로 이들을 도왔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인상주의 화가들을 살려냈네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높이 평가하고, 풍경화의 원근법. 자, 선원근법, 투시화법, 이건 다 아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실점, 선원근법으로 그려진 그림 속의 물체의 선들을 연장할 때 그 선들이 만나는 한 지점을 말하고요. 눈높이, 그림 속 소실점의 수평선 높이 해가지고 눈높이는 수평선, 지평선, 소실점. 색채 원근법, 같은 대상이라도 공기나 광선에 따라 물체의 선명도가 다르게 보인다. 멀리 있는 건 흐리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건 진하게 보인다. 그런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삼원법, 고원법. 요걸 이제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고원법은 높고 험한 산의 기세를 표현하기 위해서 산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시점을 활용하고, 심원법은 앞으로
앞뒤로 겹겹이 들어선 산악의 깊은 형세를 표현하기 위해 산의 앞쪽에서 실제로 보이지 않는 산의 뒤쪽에 조감하듯이 그리는 방식이고, 평원법은 평탄한 광활한 공간감을 전달하기 위해 가까운 지점에서 먼 지점 이르기까지 트인 모습으로 표현한다. 다 아는 건데, 그죠? 곽희, 북성초입니다. 신종대의 화원이었는데요. 그림의 이론에 밝아서 산수화의 원근법과 설제법을 제시했습니다. 체크를 하시고, 산수화의 원근법, 설제법. 그의 예술론을 아들 곽사가 임천고치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이 책은 산수훈, 화의, 그 다음에 화결, 그 다음에 화격, 시뷰, 화제 등으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산수화에 대한 어떤 감상,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 그 다음에 거기다 높고 낮음의 어떤 그 순위를 구분했다라고 하는 건데, 산수훈에서는 산수의 모양과 형태, 색에 관한 관찰 방법과 태도에 대해서 제시를 했고, 특히 여기에서 제시한 삼원법은 종병 이후에 원근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고 할 수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운두준, 곽희가 상한을 했죠. 운두준은 곽희와 이성의 화풍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곽희가 이거 한 거죠. 운두준은. 그죠? 이런 거 이제 크로키가 자주 나오네요. 야, 크로키. 코넷은 시각 예술가이자 시인으로 특히 언어의 사용 양상이나 의미에 주목해가지고 이를 소재로 삼거나 시각화하는 작품 활동을 해왔는데, 예를 들어 스타크는 고전 문학의 작품의 한 구절을 가져오거나 팝 음악의 가사를 차용하여서 시각적으로 재구성하는데, 그의 작품 앞에서 선 관객들은 탄소, 종이에 옮겨진 이 구절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거기에 담긴 원작자의 목소리와 마음의 상태를 탐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문학적인 요소와 우리가 미술적인 요소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케데, 근현대 작가가 이제 간만에 나왔네요. 이케데는 일본을 건너가 제국미술학교에서 서양화를 배웠습니다. 학창시절 이케데는 인문화에 관심을 보였고, 기국후 이중섭, 최재덕 등의 일본 유학파 화가들과 함께 신미술가 협회를 결성을 하고 한국적인 감성의 서양화를 선보였는데, 해방 이후에 해방의 간격과 역사적 사건을 주제로 해서 군상, 해방고지를 같은 대작을 발표를 하고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해서 예술가의 역할과 사명을 고민한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고 월북한 이케데는 해금이 된 후에야 서서히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을 하죠. 이케데가 회화에 몰두할 수 있었던 것은 제국미술학교에 입학한 1933년부터인데, 한국전쟁 전인 1949년까지 20년 채 안 되는 시간인데, 이 기간 동안 이케데가 남긴 작품은 30대의 화가에 남긴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치열한 탐구 정신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 다시 보시면 이케데가 뒤늦게 인정을 받은 작가거든요. 이게 월북 작가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사실은 여기 보시면 해방과 간격의 역사적 사건이긴 하지만 이 해방고지가 새로운 국가 건설과 예술가의 역할과 사명 이걸 고민한다고 하는데, 이 군상의 그 느낌이 약간 공산주의 체제를 막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걸로 오해할 소지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 그림이 많이 알려지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밀묘사 반고흐입니다. 자작나무인데요. 반고흐 19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활동한 네덜란드 화가고요. 대중에게 인정받지 못한 불우한 화가의 전형이 된 반고흐의 삶은 동생 테오와 편지에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강렬한 색채와 강렬한 필지로 20세기 표현주의 미술의 선구자가 됐다라고 하는데, 고갱은 좀 이렇게 활동도 많이 했지만은 고흐는 솔직히 좀 알려지는 게 쉽지가 않았죠. 근데 활달한 필치와, 근데 이거 정밀묘사 그려놓고서 왜 그냥 고흐의 특징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세라는 19세기 후반 프랑스의 화가이자 소묘가인데, 인상주의의 색채 원리를 더 과학적으로 체계화해서 순색의 색점의 캔버스에 직접 찍어서 형태를 묘사하는 점묘법을 시도해서 폴 시냐크와 더불어 신인상주의 대표자로 불리죠. 비례와 균형을 중시하는 고전주의 전통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의 인상주의에서는 그런 형태라든가 그런 원근감 이런 것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고전을 다시 갖고 온 시기가 신인상주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상주의가 무시한 화면의 조형 질서를 다시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이례적인 인상주의 그림에 그리스나 이집트 르네상스 미술과 같은 항구적인 가치를 부여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에 프레스코 벽화에서 영감을 받은 등 전통을 중시하면서도 서커스와 같은 대중문화를 소재로 삼았어요. 그래서 전통을 고전을 중시하는데 이제 기법적인 그것을 활용을 했지만은 주제적인 면은 서커스와 같은 대중문화를 소재로 삼았다는 거죠. 이 점묘주의는 팔레트에서 색을 섞지 않고 원색의 점 또는 점과 유사한 세밀한 터치를 화면에 찍어서 시각적으로 빛의 혼합에 효과를 얻는 회화 기법으로 분할주의라고 하죠. 이게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분할주의. 그래서 점묘법은 세례에 의해서 확실히 정립되었고, 미술 이론가 페네옹이 1886년에 보그에서 그 잡지에서 세라의 작품을 점그림이라고 부르는 데서 비롯됐다 해가지고, 이거는 콩테입니다. 콩테로 그려진 거고, 그 다음에 드로잉
은 주로 단색을 사용해서 선의 느낌을 살려서 그리는 회화의 한 분야고 관찰력과 표현력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조형 활동의 역할을 하고, 초기에는 소묘대생, 밑그림의 의미로 사용되다가 르네상스 이후 상상력의 기초 발현 단계다 이래가지고 창작의 기초 과정으로 인정받습니다. 오늘날 드로잉은 독립작품으로서 다양한 재료와 기법의 확장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잠깐 수업이 끝나고 잠깐 이제 질문 다 받고 지금 현재 9시네요. 그래서 아까 수업 끝나고 질문 받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됐고 또 이렇게 한 편 찍고 하다 보니까 9시가 넘어갔는데, 수요일 날 수요일 전에 제가 이제 편집을 해서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주변에 이제 구독도 좀 이렇게 권해주시고 해가지고 좀 저에게 이제 힘을 좀 주시면 더 열심히, 물론 그래도 열심히 하겠지만 뭐 또 힘이 나서 하는 거랑 또 다르겠죠. 근데 좋아요가 참 그게 힘든가 봐. 좋아요 누르는 게 힘들어서 그런지 잘 안 눌러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